때는 정유년의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 한양 종로의 한복판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김씨 상단의 외동딸, 춘향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집안 또한 한양의 새로이 터를 잡은 부유한 상단이었기에 이 두 집안의 결합은 온 한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행사였습니다. 신부인 춘향은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현숙한 성품을 두루 갖춘 교수였습니다. 대례청에서 교배례가 끝나고 신부는 고운 화롯을 차려입은 채 신랑의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춘향이도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김씨 상단의 주인은 눈물을 훔치며 애지중지 키운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초례상을 받고 난 후 드디어 신랑 신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신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밤을 밝히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박서방은 22살의 준수한 용모를 지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이다. 박서방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춘향에게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춘향은 수줍음에 고개를 숙이며 붉어진 뺨을 감추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소이다. 촛불에 비친 춘향의 얼굴은 달빛 아래 핀 목련처럼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춘향의 저골이 고름을 풀고 어깨 죽지를 드러내는 순간 박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춘향의 어깨에는 손가락 2마디 길이에 달하는 선명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깊게 긁힌 자국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춘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나를 속였구나. 이미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부정한 몸이 아니냐. 춘향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이 흉터는 어릴 적에. 하지만 박서방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두어라. 어미, 이리 좀 와보시오. 박서방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대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신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경사스러운 첫날 밤에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야? 어미, 보시오. 인연이 이미 남자를 아는 몸입니다. 이 흉터가 그 증거요. 시어머니는 춘향의 어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닥치거라, 이 음탕한 년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춘향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집안을 우롱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하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가라. 이 더러운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라. 혼수품도 모조리 다 두고 맨몸으로 썩어지거라. 하인들이 들어와 춘향의 팔을 거칠게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춘향은 화려한 혼례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한밤중의 바람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춘향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 한 점 보이지 않았고 매서운 사풍만이 춘향의 야른 어깨를 휘감았습니다. 혼례 당일 밤에 쫓겨난 새색시.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춘향의 걸음걸이는 천근같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댁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었고 이 추운 밤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춘향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단지 어깨의 흉터 하나 때문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다니. 춘향은 한 걸음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야은 혼례복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렸지만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양 장안을 벗어나 북쪽 산길로 접어든 춘향은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은 채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느덧 하얀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얇은 비단 저고리와 치마로는 이 살을 내는 추위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운 비단신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발가락은 얼어서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춘향은 힘없이 중얼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춘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어서 산적들의 거친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가 움직이는 게 있네? 사람 같은데. 춘향은 겁에 질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자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산적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눈발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더욱 거세져 산적들이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이, 젠장. 이 눈보라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얼어 죽을 것 같아. 다행히 산적들은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춘향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센 눈보라에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춘향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계속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눈 덮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춘향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일어나려 애썼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춘향은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춘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주세요. 춘향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거친 목소리와 함께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산의 나무꾼 강세였습니다. 강세는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춘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밤에 웬 아가씨가 이 험한 곳. 어서 들어오시오. 강세는 서둘러 춘향을 업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온돌방에 춘향을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아가씨. 따뜻한 온기에 춘향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사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이곳은 소인의 오두막입니다. 아가씨가 눈 속에 쓰러져 있기에 구해드렸소이다. 강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세는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 춘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부터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춘향은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춘향은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춘향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강세는 그런 춘향을 정말 친절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향긋한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어느 날 강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계속 그 홀례복을 입고 계시기엔 불편하실 텐데. 그 말에 춘향은 자신이 아직도 그 끔찍했던 밤의 홀례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제 누이의 옷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할 겁니다. 강세는 깨끗하게 세탁된 치마 저고리를 내주었습니다. 춘향은 고맙게 받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벗고 소박한 옷을 입으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춘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는 그저 미천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아가씨처럼 고운 분을 돌보는 것은 제게 큰 영광이옵니다. 강세의 말에 춘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는 춘향의 딱한 사연이 궁금했지만 억지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강세에게 춘향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깊은 산중에 혼자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아가씨께서 말씀하고 싶으실 때 그때 들려주시면 됩니다. 춘향은 강세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다른 사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혼례 첫날 밤에 신랑에게 쫓겨났습니다.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의 흉터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 시댁에서 매정하게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세는 분노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몰지각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가씨께서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춘향은 체념한 듯 말했지만 강세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흉터는 정말 어떻게 생기신 것입니까? 강세가 조심스럽게 묻자 춘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한 아이를 구하려다 생긴 것입니다. 놀란 말이 그 아이를 향해 달려들 때 제가 그 아이를 밀쳐내다가 말발굽에 긁혔거든요. 강세는 춘향의 말을 듣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런 의로운 일을 하시고도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으셨다니. 그 아이는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상처를 보고 더럽다고 여겼더군요. 춘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세는 춘향에게 산나물 캐는 법을, 춘향은 강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똑똑하세요. 글을 이리 금세 익히시는군요. 하하, 아가씨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세가 나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나리. 어디 다치셨나요? 춘향은 깜짝 놀라 강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나뭇가지에 살짝 긁힌 것뿐입니다. 하지만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춘향은 정성스럽게 강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아가씨가 돌봐주시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강세의 말에 춘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은 강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구했다는 그 아이 말인데요. 사실 그 아이가 지금의 제 신랑이었습니다. 강세는 깜짝 놀라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적 저희 집에 놀러온 아이였어요. 그 아이, 아니 박서방과 놀다가 마구간 근처에서 놀란 말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아이를 밀쳐냈고 덕분에 그 아이는 무사했지만 저는 말발굽에 어깨를 긁혔지요. 그런 은인을 몰라보고 그런 짓을 하다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자 그 아이는 저를 보고 더럽다고 했어요. 피가 나는 상처를 보기 싫다며 저리 가라고 하더군요.
춘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인이 정해졌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제 신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나 저를 기억하고 고마워할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자는 아가씨를 알아보지도 못했군요. 첫날 밤 제 어깨의 흉터를 보고는 오히려 저를 더러운 여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어요. 춘향은 그날의 모욕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세는 그런 춘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가씨, 그런 몰지각한 자는 아가씨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며칠 후 강세가 장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강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박씨 집안이 예전에 지방에서 혼인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합니다. 소문이 나빠지자 한양으로 이사를 온 것이고요. 혼인 사기라니요. 혼례를 올린 후 첫날 밤에 트집을 잡아 신부를 쫓아내고 혼수품과 예단을 가로채는 수법을 몇 번이나 써왔다고 합니다. 모두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들이었고 혼례 후 며칠 만에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강세의 말에 춘향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가씨의 시댁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춘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니.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한 명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춘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다른 무고한 여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강세와 춘향은 며칠에 걸쳐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절에 들어간 정씨 집안의 딸, 정혜였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일을 당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첫날 밤에 몸에 흉터가 있다며 쫓겨났어요. 제 경우엔 어릴 적 화상 자국이었는데 그들은 그것마저 더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수품을 모두 빼앗기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절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피해자는 이씨 집안의 딸, 이화였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집안에서 냉대를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아가씨를 내쫓을 때 무슨 말을 했나요? 제가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했어요. 증거라며 제 팔에 있는 작은 상처를 들먹였죠. 어릴 적 넘어지면서 생긴 것뿐인데. 이화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향은 이화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면서 박씨 집안의 악랄한 범행 수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들이고 모두 몸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경우였군. 이들은 혼례 전에 미리 신부에 대해 조사를 했을 거예요. 흉터를 빌미로 쫓아낼 계획을 처음부터 세운 것이지요. 춘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세는 시장에서 박씨 집안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적은 누구래? 김씨 상단 딸은 이미 끝났고 조씨 집안 딸을 노린다더군. 그 집도 돈이 꽤 있지. 우리 도련님 참 머리가 좋으셔. 이런 식으로 몇 집만 더 털면 진짜 대부호가 되겠어.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웃었고 강세는 이를 갈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이들을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강세가 돌아와 급하게 말했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때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세가 문을 열어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춘향이라는 계집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박씨 집안에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르겠소. 시침이 떼지 마라. 저기 있구나. 우리와 함께 가자. 왜 저를 데려가려는 거죠? 내년이 우리 도련님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강세는 재빨리 춘향을 등 뒤로 숨기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볼 일이 있다면 나부터 상대하시오. 나무꾼 주제의 건방지군. 비켜서지 않으면 너도 같이 처리하겠다.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강세는 나무꾼답게 힘이 장사였고 산에서 단련된 힘으로 두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검은 옷의 사내들은 강세의 힘에 밀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들이 다시 올 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며칠 후 강세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박씨 집안에 나무를 팔러 온 척했습니다. 뒷뜰에서 나무를 내려놓던 중 그는 사랑채에서 박서방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씨 집안 혼례 준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하다. 그 아이 팔에 어릴 적 화상 자국이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다. 이번에도 그 상처를 빌미로 내쫓으면 돼. 혼수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비단 30필의 금은 보화까지.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건수네요. 이제 5번째야. 한 번도 들키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문제없을 거다. 그들의 직접적인 범행 계획을 들은 강세는 분노를 참으며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강세는 춘향에게 돌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씨 집안에 미리 알려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혼례날, 포졸들을 미리 숨겨두고 박씨 집안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현장에서 잡는 것이지요. 며칠 후 강세와 춘향은 조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조씨 집안의 주인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듣고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뭐시? 그런 악한 자들이 내 딸까지 해치려 한단 말이냐? 지금이라도 혼례를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대신 그 악랄한 자들을 현장에서 잡아들여야지. 조씨 집안 주인은 곧바로 관하로가 포도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포도대장 또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조씨 집안 딸의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정대로 혼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방 근처에는 포졸들이 숨어 있었고 강세와 춘향도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첫날 밤이 되자 박서방은 신부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고는 예상대로 난리를 쳤습니다. 이 더러운 계집이 감히 우리를 속였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고함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신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서방, 너는 혼인 사기죄로 체포한다. 박서방과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관아에서 벌어진 재판은 온 한양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춘향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박씨 집안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여인들을 해쳤는지 보시오. 박서방과 그의 어머니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인들까지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춘향이 증언할 때였습니다. 박서방,
당신은 어릴 적 제가 구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말발굽에 제 어깨를 다쳐가며 당신을 구해준 것을 말입니다. 춘향의 말에 박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맞다. 그때 그 아이가 박서방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매정하게 쫓아낸 춘향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이놈. 너는 생명의 은인을 몰라보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무고한 여인들을 해치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박씨 집안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멀리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춘향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춘향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마음은 이미 강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았고 춘향 또한 자신의 혼수품과 함께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향의 아버지도 딸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춘향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제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게 되었어요. 춘향은 강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찰사는 강세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춘향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박씨 집안을 용서한다고 선언하여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련을 이겨낸 춘향과 강세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 깊은 산속 때는 정유년의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 한양 종로의 한복판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김씨 상단의 외동딸, 춘향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집안 또한 한양의 새로이 터를 잡은 부유한 상단이었기에 이 두 집안의 결합은 온 한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행사였습니다. 신부인 춘향은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현숙한 성품을 두루 갖춘 교수였습니다. 대례청에서 교배례가 끝나고 신부는 고운 화롯을 차려입은 채 신랑의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춘향이도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김씨 상단의 주인은 눈물을 훔치며 애지중지 키운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초례상을 받고 난 후 드디어 신랑 신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신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밤을 밝히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박서방은 22살의 준수한 용모를 지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이다. 박서방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춘향에게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춘향은 수줍음에 고개를 숙이며 붉어진 뺨을 감추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소이다. 촛불에 비친 춘향의 얼굴은 달빛 아래 핀 목련처럼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춘향의 저골이 고름을 풀고 어깨 죽지를 드러내는 순간 박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춘향의 어깨에는 손가락 2마디 길이에 달하는 선명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깊게 긁힌 자국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춘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나를 속였구나. 이미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부정한 몸이 아니냐. 춘향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이 흉터는 어릴 적에. 하지만 박서방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두어라. 어미, 이리 좀 와보시오. 박서방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대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신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경사스러운 첫날 밤에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야? 어미, 보시오. 인연이 이미 남자를 아는 몸입니다. 이 흉터가 그 증거요. 시어머니는 춘향의 어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닥치거라, 이 음탕한 년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춘향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집안을 우롱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하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가라. 이 더러운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라. 혼수품도 모조리 다 두고 맨몸으로 썩거지거라. 하인들이 들어와 춘향의 팔을 거칠게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춘향은 화려한 홀레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한밤중의 바람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춘향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 한 점 보이지 않았고 매서운 사풍만이 춘향의 야른 어깨를 휘감았습니다. 혼례 당일 밤에 쫓겨난 새색시.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춘향의 걸음걸이는 천근같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댁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었고 이 추운 밤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춘향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단지 어깨의 흉터 하나 때문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다니. 춘향은 한 걸음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얇은 홀레복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렸지만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양 장안을 벗어나 북쪽 산길로 접어든 춘향은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은 채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느덧 하얀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얇은 비단 저고리와 치마로는 이 살을 내는 추위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운 비단신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발가락은 얼어서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춘향은 힘없이 중얼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춘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어서 산적들의 거친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가 움직이는 게 있네? 사람 같은데. 춘향은 겁에 질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자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산적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눈발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더욱 거세져 산적들이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이, 젠장. 이 눈보라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얼어 죽을 것 같아. 다행히 산적들은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춘향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센 눈보라에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춘향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계속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눈 덮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춘향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일어나려 애썼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춘향은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춘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주세요. 춘향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거친 목소리와 함께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산의 나무꾼 강세였습니다. 강세는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춘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밤에 웬 아가씨가 이 험한 곳. 어서 들어오시오. 강세는 서둘러 춘향을 업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온돌방에 춘향을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아가씨. 따뜻한 온기에 춘향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사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이곳은 소인의 오두막입니다. 아가씨가 눈 속에 쓰러져 있기에 구해드렸소이다. 강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세는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 춘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부터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춘향은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춘향은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춘향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강세는 그런 춘향을 정말 친절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향긋한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어느 날 강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계속 그 홀레복을 입고 계시기엔 불편하실 텐데. 그 말에 춘향은 자신이 아직도 그 끔찍했던 밤의 홀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제 누이의 옷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할 겁니다. 강세는 깨끗하게 세탁된 치마 저고리를 내주었습니다. 춘향은 고맙게 받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벗고 소박한 옷을 입으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춘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미천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아가씨처럼 고운 분을 돌보는 것은 제게 큰 영광이옵니다. 강세의 말에 춘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는 춘향의 딱한 사연이 궁금했지만 억지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강세에게 춘향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아가씨께서 말씀하고 싶으실 때 그때 들려주시면 됩니다. 춘향은 강세의 깊은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다른 사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혼례 첫날 밤에 신랑에게 쫓겨났습니다.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의 흉터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 시댁에서 매정하게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세는 분노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몰지각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가씨께서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춘향은 체념한 듯 말했지만 강세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흉터는 정말 어떻게 생기신 것입니까? 강세가 조심스럽게 묻자 춘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한 아이를 구하려다 생긴 것입니다. 놀란 말이 그 아이를 향해 달려들 때 제가 그 아이를 밀쳐내다가 말발굽에 긁혔거든요.
강세는 춘향의 말을 듣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런 의로운 일을 하시고도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으셨다니. 그 아이는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상처를 보고 더럽다고 여겼더군요. 춘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세는 춘향에게 산나물 캐는 법을, 춘향은 강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똑똑하세요. 글을 이리 금세 익히시는군요. 하하, 아가씨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세가 나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나리. 어디 다치셨나요? 춘향은 깜짝 놀라 강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나뭇가지에 살짝 긁힌 것뿐입니다. 하지만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춘향은 정성스럽게 강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아가씨가 돌봐주시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강세의 말에 춘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은 강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구했다는 그 아이 말인데요. 사실 그 아이가 지금의 제 신랑이었습니다. 강세는 깜짝 놀라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적 저희 집에 놀러온 아이였어요. 그 아이, 아니 박서방과 놀다가 마구간 근처에서 놀란 말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아이를 밀쳐냈고 덕분에 그 아이는 무사했지만 저는 말발굽에 어깨를 긁혔지요. 그런 은인을 몰라보고 그런 짓을 하다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자 그 아이는 저를 보고 더럽다고 했어요. 피가 나는 상처를 보기 싫다며 저리 가라고 하더군요. 춘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인이 정해졌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제 신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나 저를 기억하고 고마워할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자는 아가씨를 알아보지도 못했군요. 첫날 밤 제 어깨의 흉터를 보고는 오히려 저를 더러운 여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어요. 춘향은 그날의 모욕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세는 그런 춘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가씨, 그런 몰지각한 자는 아가씨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며칠 후, 강세가 장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강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박씨 집안이 예전에 지방에서 혼인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합니다. 소문이 나빠지자 한양으로 이사를 온 것이고요. 혼인 사기라니요. 혼례를 올린 후 첫날 밤에 트집을 잡아 신부를 쫓아내고 혼수품과 예단을 가로채는 수법을 몇 번이나 써왔다고 합니다. 모두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들이었고 혼례 후 며칠 만에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강세의 말에 춘향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가씨의 시댁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춘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니.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한 명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춘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다른 무고한 여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강세와 춘향은 며칠에 걸쳐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절에 들어간 정씨 집안의 딸, 정혜였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일을 당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첫날 밤에 몸에 흉터가 있다며 쫓겨났어요. 제 경우엔 어릴 적 화상 자국이었는데 그들은 그것마저 더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수품을 모두 빼앗기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절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피해자는 이씨 집안의 딸, 이화였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집안에서 냉대를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아가씨를 내쫓을 때 무슨 말을 했나요? 제가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했어요. 증거라며 제 팔에 있는 작은 상처를 들먹였죠. 어릴 적 넘어지면서 생긴 것뿐인데. 이화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향은 이화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면서 박씨 집안의 악랄한 범행 수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들이고 모두 몸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경우였군. 이들은 혼례 전에 미리 신부에 대해 조사를 했을 거예요. 흉터를 빌미로 쫓아낼 계획을 처음부터 세운 것이지요. 춘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세는 시장에서 박씨 집안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적은 누구래? 김씨 상단 딸은 이미 끝났고 조씨 집안 딸을 노린다더군. 그 집도 돈이 꽤 있지. 우리 도련님 참 머리가 좋으셔. 이런 식으로 몇 집만 더 털면 진짜 대부호가 되겠어.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웃었고 강세는 이를 갈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이들을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강세가 돌아와 급하게 말했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때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세가 문을 열어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춘향이라는 계집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박씨 집안에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르겠소. 시침이 떼지 마라. 저기 있구나. 우리와 함께 가자. 왜 저를 데려가려는 거죠? 내년이 우리 도련님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강세는 재빨리 춘향을 등 뒤로 숨기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볼 일이 있다면 나부터 상대하시오. 나무꾼 주제의 건방지군. 비켜서지 않으면 너도 같이 처리하겠다.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강세는 나무꾼답게 힘이 장사였고 산에서 단련된 힘으로 두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검은 옷의 사내들은 강세의 힘에 밀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들이 다시 올 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며칠 후, 강세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박씨 집안에 나무를 팔러 온 척했습니다. 뒷뜰에서 나무를 내려놓던 중 그는 사랑채에서 박서방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씨 집안 혼례 준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하다. 그 아이 팔에 어릴 적 화상 자국이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다. 이번에도 그 상처를 빌미로 내쫓으면 돼. 혼수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비단 30필의 금은 보화까지.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건수네요.
이제 5번째야. 한 번도 들키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문제없을 거다. 그들의 직접적인 범행 계획을 들은 강세는 분노를 참으며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강세는 춘향에게 돌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씨 집안에 미리 알려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혼례날, 포졸들을 미리 숨겨두고 박씨 집안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현장에서 잡는 것이지요. 며칠 후 강세와 춘향은 조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조씨 집안의 주인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듣고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뭐시? 그런 악한 자들이 내 딸까지 해치려 한단 말이냐? 지금이라도 혼례를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대신 그 악랄한 자들을 현장에서 잡아들여야지. 조씨 집안 주인은 곧바로 관하로가 포도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포도대장 또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조씨 집안 딸의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정대로 혼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방 근처에는 포졸들이 숨어 있었고 강세와 춘향도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첫날 밤이 되자 박서방은 신부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고는 예상대로 난리를 쳤습니다. 이 더러운 계집이 감히 우리를 속였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고함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신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박서방, 너는 혼인 사기죄로 체포한다. 박서방과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관하에서 벌어진 재판은 온 한양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춘향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박씨 집안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여인들을 해쳤는지 보시오. 박서방과 그의 어머니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인들까지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춘향이 증언할 때였습니다. 박서방, 당신은 어릴 적 제가 구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말발굽에 제 어깨를 다쳐가며 당신을 구해준 것을 말입니다. 춘향의 말에 박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맞다. 그때 그 아이가. 박서방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매정하게 쫓아낸 춘향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이놈. 너는 생명의 은인을 몰라보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무고한 여인들을 해치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박씨 집안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멀리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춘향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춘향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마음은 이미 강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았고 춘향 또한 자신의 혼수품과 함께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향의 아버지도 딸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춘향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제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게 되었어요. 춘향은 강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찰사는 강세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춘향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박씨 집안을 용서한다고 선언하여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련을 이겨낸 춘향과 강세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 깊은 산속 때는 정유년의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 한양 종로의 한복판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김씨 상단의 외동딸, 춘향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집안 또한 한양의 새로이 터를 잡은 부유한 상단이었기에 이 두 집안의 결합은 온 한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행사였습니다. 신부인 춘향은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현숙한 성품을 두루 갖춘 교수였습니다. 대례청에서 교배례가 끝나고 신부는 고운 화롯을 차려입은 채 신랑의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춘향이도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김씨 상단의 주인은 눈물을 훔치며 애지중지 키운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초례상을 받고 난 후 드디어 신랑 신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신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밤을 밝히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박서방은 22살의 준수한 용모를 지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이다. 박서방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춘향에게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춘향은 수줍음에 고개를 숙이며 붉어진 뺨을 감추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소이다. 촛불에 비친 춘향의 얼굴은 달빛 아래 핀 목련처럼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춘향의 저골이 고름을 풀고 어깨 죽지를 드러내는 순간 박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춘향의 어깨에는 손가락 2마디 길이에 달하는 선명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깊게 긁힌 자국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춘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나를 속였구나. 이미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부정한 몸이 아니냐. 춘향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이 흉터는 어릴 적에. 하지만 박서방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두어라. 어미, 이리 좀 와보시오. 박서방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대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신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경사스러운 첫날 밤에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야? 어미, 보시오. 인연이 이미 남자를 아는 몸입니다. 이 흉터가 그 증거요. 시어머니는 춘향의 어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닥치거라, 이 음탕한 년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춘향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집안을 우롱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하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가라. 이 더러운 계집을 당장 끌어내어라. 혼수품도 모조리 다 두고 맨몸으로 썩거지거라. 하인들이 들어와 춘향의 팔을 거칠게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춘향은 화려한 혼례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한밤중의 바람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춘향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 한 점 보이지 않았고 매서운 사풍만이 춘향의 야른 어깨를 휘감았습니다. 혼례 당일 밤에 쫓겨난 새색시.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춘향의 걸음걸이는 천근같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댁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었고 이 추운 밤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춘향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단지 어깨의 흉터 하나 때문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다니. 춘향은 한 걸음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야은 홀레복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렸지만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